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3강좌로 해가지고 이제 공매로 내 집 마련하면서 재테크에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온비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공매 물건 검색 방법을 잠깐 살펴본 다음에 공매로 내 집 마련하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면 내 집 마련해 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이익이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강좌를 여기다 넣었죠. 먼저 온비드 사이트에서 이용 방법과 공매 물건 검색 방법을 알아보고, 그래서 물건을 찾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길로 떠나 보겠습니다. 이 캔코가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했죠. 캔코 온비드 사이트 이용 방법과 공매 물건 검색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물건에 관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정보처리 장치로 고시한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온비드라는 말은 온라인 비딩의 약자로서 온라인 입찰 또는 온라인이 가능한 모든 입찰 거래를 의미합니다. 온비드는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의 전자처분 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장치로 지정 고시받은 전자정부 구현에 부응하는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온비드를 들어가서 물건을 찾을 때는 1차적으로 온비드를 가서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면 온비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비드 회원을 가입해야 합니다. 온비드 내에 있는 회원 가입 코너 상단에 있죠.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인터넷 입찰을 위한 회원 가입이 필수적인 것이고요. 이제 온비드 회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공인인증서는 우리가 집을 살 때 매매할 때 인감증 매도 인감증명서가 있듯이 이 전자 거래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인인증서는 범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4,400원 부담하고 범용으로 하는 경우고, 법인 같은 경우는 11만 원이죠.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서 새로 발급받는다. 또 이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았거나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새로 발급받은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나이 온비드에서 등록해야 한다. 본인이 PC에 공인인증서 등록 후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 후 나이 온비드 메뉴의 공인인증서 등록 및 관리에서 공인인증서 암호로 통해서 온비드에 등록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인감과 같으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인 회원은 전자거래 범용 개인 공인인증서를, 개인 사업자나 법인 회원은 전자거래용 법인 기업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온비드에 회원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인증서까지 등록했다면, 이렇게 나이 온비드에 회원을 가입을 한 상태에서 나이 온비드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까지 등록을 했다면 물건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통합 검색 방법은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서초구에 있다면 서초구만 기재해 가지고 검색을 해버리면 서초구에 있는 물건이 뜹니다. 이렇게 서초구에서 이 공매 물건에 해당되는 것이, 그것이 압류 물건이든 유입자산 물건이든 구기자산 물건이든 이용기한 물건이든 모든 게 다 뜨죠. 그럼 거기서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란 것이 있는 부분들을 클릭하게 되면요, 우리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은 책에 있는 화면하고 좀 다를 겁니다. 왜냐면 이게 PDF 화면을 갖다가 색깔을 전환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PDF 있는 화면을 갖고 직접 동영상에다가 쏘게 되면,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되면 색깔이 여러분들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PDF를 갖다가 색깔을 변환해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온비드 화면이랑 똑같습니다. 단지 색깔이 다른 거는 제가 색깔을 변색 처리해서 그런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1번을 찾든지 2번을 찾든지 한 번 물건을 찾으니까 아파트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뜹니다. 또 이런 방법 이외에도, 앞에서와 같은 방법 이외에도 이 다음과 같이 이 전체 물건 검색 또는 이용기한 물건 검색 또는 이제 은행 동산 담보 물건 또는 캠코 공매 물건을 통해 가지고 검색해서도 이제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 물건 검색을 통한 입찰 대상 물건 찾는 거는 온비드 회원을 로그한 다음에 전체 물건 메뉴를 검색한 다음에 용도별 검색해서 부동산을 선택하고, 이 부동산을 선택하게 되면 그 부동산을 처분 방식과 용도, 소재지, 감정가, 입찰일자, 기관명을 등을 입력한 다음에 검색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입찰되는 물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번엔 캠코 공매 물건 검색을 통해 입찰돼서 물건을 찾고자 한다면 캠코 공매 물건에서 물건 검색을 선택한 다음에 용도별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을 선택하고 처분 방식, 용도, 소재지, 감정가, 입찰일자, 기간별로 입력하는 검색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입찰되는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밖에서 또 이용기간 물건을 통해서 검색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물건을 찾았다 하면 그 물건을 찾은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하면서 재테크에 성공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제5장에 공매로 내 집 마련하면서 재테크에 성공한 이야기. 여기 교재는 9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100쪽에 가면요. 이렇게 공매로 내 집 만들기 무작정 따라하기. 이게 이영민 부부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HK 금융회사에 입사하면서 대학교 시절부터 사귀던 홍수미 씨와 결혼해가지고 7년차 주부인데요. 자녀는 6살 딸과 2살 된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들 부부는 큰 딸이 입학하게 되는 초등학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잠깐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주하기 좋은, 근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내 집을 사려니 돈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공매 전문가인 김 선생님께 자문을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할 주택을 찾고 있던 중이야. 그래서 당신도 고민을 하고 있었군요. 이렇게 두부가 얘기다. 그런데 공매가 뭐예요? 경매도 아니고,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지 못해서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캠코에 공매를 의뢰하는 물건인데 경매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부부 간의 대화를 나눠가지고 저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내 집 마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김 선생이 캠코 온비드에서 입찰 대상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찾는 방법은 통합 검색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전체 이용기간, 은행담보 3번, 캠코 이 방법대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래서 제가 찾아보니 도봉구 창동에 있는 수산 트리필 아파트. 왜냐면 이 사람들이 도봉구 창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줘야 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아보니까 도봉구 창동에 있는 수산 트리필 아파트가 참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부도 깨끗하고,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이영민 부부가 거주하기가 직장 생활하기도 좀 대중교통도 발달해 있고, 주변에 지하철 역사도 있고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있고, 근접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큰 딸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지장이 없고, 또 주변 학군도 보니까 좋은 편이고, 그래서 이 집을 선택해 줬습니다.
사자본이 도보창이 좋겠어요. 아파트가 이게 뭐 김 선생이 말하는 거죠. 아파트가 시세가 3억 2천만 원인데 2억 5천6백만 원까지 저감되어 돼요. 매각 절차가 진행되니 두 분이 자금 1억 8천만 원에다가 이 1억 8천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세보증금이죠. 이 1억 8천만 원에다가 부족한 돈 8천만 원 정도는 금융에서 빌리면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를 경락으로 낙찰받든 경매로 낙찰, 공매로 낙찰받으면 대출금을 70% 정도 되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억 8천만 원이 되는 전세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조금만 왜냐면 은행에 대출 많이 받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금융기관의 이자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8천만 원을 제가 융자를 받고 하게 돼가지고 이제 빌리면 되고 가까운 거리에 수성 초등학교가 있고 주택가라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기가 안전한 지역이고 그러면 이영민 부부가 이 자녀의 학교 생활의 안정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이영민 부부하고 맞아떨어뜨린 거죠. 여러분도 내 집을 마련할 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이 자기 자녀가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 또는 이제 그 직장인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 또 주변에 대형 편의 시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주택의 미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예, 이영민 씨의 직장도 가깝고 하니 그러고 뭐니 해도 아파트 내부 사진을 보니까 알 수 있듯이 주택이 깨끗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부 사진 한번 보면 되죠.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파트나 이 사진 같은 거는 왜 이렇게 되면 제가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차피 책에 이 실제 사진이 있으니까 있는 내용을 갖다가 바탕을 검은색으로 하고 이 사진을 색깔을 칠해 가지고 여러분이 잘 볼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도 이 책을 보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사진입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을 보니까 여기는 좀 이렇게 변색 처리해서 잘 안 보이지만 내부가 상당히 깨끗한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책을 보세요.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이렇게 돼 있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생활하기 편리한 쪽으로 이게 현관이고 지어진 거죠. 주변 현황도를 보니까요. 이 본권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병원도 있고 여기 지하철역도 있죠. 수유역. 그리고 이 초등학교도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이쪽으로 선택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 초등학교 이 큰 딸도 학교에 자녀가 다니는데 안전하고 그리고 이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같은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직장인들 이영민 씨가 직장 생활 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그래서 이 집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영민 부부가 이런 거죠. 그렇군요. 마음에 들어요. 이 아파트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이 아파트를 이영민 씨가 알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는 주택과 가깝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사려고 해도 못 샀는데 공매로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더니 도전해 보겠어요. 이런 거죠. 뭐든지 혼자서는 안 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서 거주하다가 팔면 양도세도 비과세 되고 왜냐면 1가구 2주택으로 2년만 보유하고 있다면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데 이건 뭐 국보다 한참 밑에 아파트니까 2년만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 차익이 얼마가 발생하더라도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내 집 마련해서 재테크로 성공하게 되는 길입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내 집 마련하면서 돈도 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경매나 공매로 사면 권리 분석을 잘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거는 제가 해결해 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지만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요. 그런 거 1가구 1주택으로 해가지고 비과세 받는 거 그러니까 가장 이익이 많은 거는 1가구 2주택으로도 비과세를 받고 또 그걸 한층 더 나가가지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여러분 동영상을 듣는 분들에게 세금에 대해서 절세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쪽 칠판으로 옮겨가면요. A라는 사람이 1가구 1주택자입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이제 사지 않고 A 주택을 팔았다 하면 A 주택을 그냥 처분했다. 언제? 2년 보유. 요즘에는 거주 요건은 폐지가 됐죠. 거주 요건은 2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1가구 1주택으로서 2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을 처분하면 이 주택은 9억까지 양도차익이 9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 비과세는 왜 좋으냐 하면 아예 신고 자체 할 필요 없어요. 양도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1가구 1주택으로 해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해가지고 샀다 팔고 해서 내 집 마련해서 이제 이 양도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만 포함 안 내고 부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부족한 연봉도 채우면서 내 집 마련도 하는 방법. 그래서 부를 축적해서 직장 다닐 때의 월급과 거기서 부족한 연봉을 공매로 채우고 또 나중에 모아둔 적립된 재산 갖고 노후 연금도 보장받는 이 전략으로 가야만이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 한 단계 진화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A주택이 1가구 1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B주택을 구입했어요. 이 1가구 주택이 A주택을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고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해서 신규주택이죠. 그리고 나서 A주택을 처분하면 B주택은 없는 거로 보고 비과세 받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자면 반드시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365일이 지나야 되니까 최소한 취득한 날이 366일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하고 이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팔았냐.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365 곱하기 3년이죠. 이 3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하면 이 B주택은 없는 거로 보는 겁니다. 없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만 쓰면 1년 조금만 넘으면서부터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비과세 받는 전략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시적 2주택만 잘 이용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투자하면은 1년 조금씩 넘을 때마다 새로운 주택을 사가지고 또 팔고, 새로운 주택을 팔고, 새로 하면은 1년에 하나 정도씩만 사고 팔고 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인들에게 부족한 연봉을 채우고, 노후연금, 퇴직자들, 정년퇴직하신 분들의 퇴직 후에 노후연금을 채우는 데는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하겠지만 이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이 투자 재테크로 잘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민 부부가 입찰할 주택을 봤어요. 봤더니 이제 여기서 보면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면 이 물건은 여기에 보면 공매 담당자입니다.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물건 소재지하고 그리고 매각 방식이 처분 방식이 매각이고, 물건의 종류는 부동산이고, 물건 상태는 낙찰, 조회수는 330명이 이 물건을 조회했다는 겁니다. 근데 공매는 이렇게 조회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매는 이렇게 조회만 많이 하고 사실은 입찰 들어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소가 있고 물건관리번호는 2011-23577-001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23,577번째로 물건이 나타난 거로, 이거는 뒤에 있는 거는 물건 번호가 001은 물건이 하나일 때는 001, 두 개일 때는 002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재산이 매각 방식 재산의 종류는 암재산. 우리가 이제 그 공매는 암재산 공매도 있고 유입자산 공매도 있고 수탁재산 공매도 있고 구기자산 공매도 있고 이용기한 재산 공매도 있고 신탁 공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를 갖다가 이 공매는 누가 하냐?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국세나 지방세, 그 다음에 공과금 및 체납하게 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이게 되는데 그 공매를 붙일 때 이 세무서장 등이 캔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를 위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위임했냐 보니까 위임기관은 노원세무사입니다. 노원세무서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캔코에다가 공매를 위임한 거죠. 여기 보면 물건 용도는 아파트이고 입찰 방식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그리고 면적을 보니까 대지는 37제곱미터이고 건물은 84.289니까 33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배분 요구 종기는 2014년 4월 28일이니까 이때까지 배분 요구를 하자면 이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동 배당이겠지만 배분이겠지만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이라든가 또는 일반 채권자들은 반드시 이 4월 28일까지 배분 요구하자면 배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 공고 일자 같은 경우 2014년 3월 10일인데 이거는 최초 공매 공고와 동시에 공매 공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 공매 공고 등기날이라는 공고 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날짜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소액임차로서 이 공매의 압류효력에 대해서 소액임차 최우선 면제를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이 공매 공고 일자 이후에 전입한 사람, 즉 공매 공고를 한과 동시에 즉시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공고 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또 하나는 공매 통지를 통지하기 때문에 이 보통 최초 공매 공고 일자가 공매 공고 등기 일자가 거의 비슷해지니까 우리가 이 공매 공고 등기 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최초 공고 일자 공매 공고 등기가 없을 때에는 이 최초 공매 공고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소액임차인을 이전에 이제 그 전입신고 주민등록 갖췄다면 소액임차인 인정이 되고 이후일 때는 인정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공매 공고 등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준하지 않고 공매 공고 등기 날짜를 봐야 되는데 이 공고와 즉시 공매 공고 등기하기 때문에 이 날짜가 거의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이 날짜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갖췄다면 그 사람이 소액임차인이라면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라면 다른 채권자도 우선해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현행법상 이 서울 같은 경우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9,5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으로서 3,200만 원 최우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계산하는 것을 기준을 이거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감정평가 금액은 3억 2천만 원 나왔죠. 감정평가 일자는 2014년 2월 14일이고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를 들어가면 이 물건의 위치라든가 주변 현황들을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매각이 되는가. 이 공매는 경매보다 공매 감정평가서 같은 경우는 좀 감정평가가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요 그 임대차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임대차 정보 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소령이 전입제도 돼 있는데 전입 2004년 8월 16일이죠.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고 체납자였습니다. 그 체납자인 사실을 갖다가 여기 감정평가서 보면 소유자 겸 체납자가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거 갖고 기준에 살펴보면 됩니다. 아니면 등기부를 떼어봐도 되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록사를 보니까 노원세무서 위임했고 말소기준 권리는 2011년 6월 2일입니다. 그리고 이병장이 가압류가 채권금이 4억이 상당히 높죠. 아파트가보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이러한 경우는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죠.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뭐 하냐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죠. 첫째,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공사단 채권이고 그 아파트 자체에 공사한 거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임차인이 체납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 유치권자로서의 대항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유치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재산 명세서를 열람해 보면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암재사 이 부분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때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압류재산 공매 재산 명세서가 나옵니다. 이럴 때 처분청은 위임관성은 노원세무서라는 거죠. 관리번호는 2011
002-23577-0015 그리고 공매 051은 2014년 6월 5일 날, 배분 요구 종기는 2014년 4월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암지산의 표시와 그리고 점유관계는 누가 있나? 이거는 경매에서는 집행관이 현황조사가 있지만 공매에도 현황조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관인데 여기를 보면 점유관계는 체납자 이영국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은 대항력이 없고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자로서의 권리행위도 없고 여기다 유치권 신고한 거는 아마도 이 공매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제 그 유치권자라든가 이영국이 어떻게 한번 해볼 욕심이었죠. 그리고 요게 점유자의 권리 현황이라고 하면 요게 현황조사관이 공매 현황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이라면 밑에 임차인이 신고 내용은 임차인이 직접 권리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임차인이 배분 요구.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임차인이 권리 신고하고 배분 요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임차인이 권리 신고만 하고 배분 요구를 안 했다면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또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면 배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임차인 같은 경우는 권리 신고는 권리 신고와 별도로 배분 요구를 반드시 해야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배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배분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면 좀 다행이겠죠. 낙찰자가 인수해야겠죠. 낙찰자는 대항력 있는 사람이 권리 신고만 하고 배분 요구가 났다면 인수해야 되는 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이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비고란을 보면 인수할 권리가 있는가를 봤더니 요 기타 유의사항에 유치권 4억이 있는데 2014년 5월 입찰이 됐는데 이 유치권은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입찰에 참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매 입찰 대상 물건 분석과 작성과 권리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공매 입찰 물건 정보와 감정평가서와 방금 공부했던 공매재산 명세서 각종 공부 열람 등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제가 공매 입찰 대상 물건 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보던 것 같죠, 여러분이? 경매정보지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죠? 저는 이런 걸 제가 벌써 수십 년 동안 제가 만들어 가지고 권리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만들기 쉬워요. 주소는 등기부라든가 또는 입찰 대상 물건 명세서를 보면 나오죠.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보면 나오고 이 공매 절차야 공매 입찰 대상 물건 명세표를 보면 나오고 또 이게 임차인 조사 내용하고 그러는데 임차인은 체납자이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고 인수할 것이 없는 거죠. 또 그리고 유치권자라고 4억을 주장했지만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납자가 점유한 경우는 체납자가 유치권자를 대신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유치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대부분 수많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그런 이 사례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러한 물건이 있다면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가지고 누가 말소기준 권리인가? 이 말소기준 찾아보니까 노원세무서의 압류 2011년 5월 20일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 점유자의 권리신고 배분 요구를 찾아봤더니 그런 사람이 없고 체납자만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 유치권자가 유치권자가 있으니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유치권자의 채권의 금 4억 원은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공매 대상 물건에서 발생된 채권이고 공매 공고 등기 전부터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었다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공매 물건은 2004년 8월 13일에 지어진 아파트로 그 당시부터 체납자 겸 소유자인 이소령이 계속 거주하고 있어서 설령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에 불과한 것이지 낙찰자의 대항력을 갖는 유치권자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매수인에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자가 되려면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유치권자의 대항요건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대항요건은 항상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야 돼요.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아닌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립이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종합적인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 후 배분표를 작성해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면 되는 거죠. 한번 다시 제가 이 공매물건 지리적으로 서울시 특별시 도봉구 창동 소재 수성초등학교 북동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인은 아파트 단독 주거용동의 건물과 이 학교 관공서 등이 혼재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우리 그 이영민 부부의 큰 딸이 학교 다니기에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 해서 이 딸이 여기 이영민 부부가 이분을 또 이 아파트는 방이 3개고 욕실경 화장실이 2개, 거실, 주방, 발코니 등이 있고 최근 들어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힘이 들어서 시세가 감정가가 높은 3억 4천, 감정가가 3억 2천이었는데 시세는 3억 4천으로 올랐습니다.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영민 부부는 2억 8,310만 원에 낙찰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에는 조금 높게 낙찰받아도 훗날 매각하게 보면 그 이상은 올라서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에 성공하려면 당장 시세 차익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고 나가지고 1년, 2년 있다가 가격이 올라올 수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대단한 투자의 재테크로 성공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매각 때문에 배분표를 작성하면 이렇습니다.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어도 대항력인 임차인이 없으나 4억 원의 유치채권액은 신고되어 있었다. 그러나 만약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면 낙찰 4억 원 인수해야 아파트를 인도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이제 그럼 수익률 분석을 어떻게 하냐? 내가 무주택자로 공매로 낙찰받다가 2년 보유 비과세 혜택으로 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감정가가 3억 2천만 원이지만 시세가 3억 4천만 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아파트를 2억 8,310만 원에 낙찰받아 2년 거주고 나서 양도세가 비과세된 방법으로 3억 5천에 팔았다면 2년 후에 상승분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오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3억 5천 잡았다면 기대 수익이 얼마 나올까? 계산을 해보니까 낙찰가가 2억 8,310만 원이고 소유권 재비용이 397만 5,600원. 그래서 소유권 이전 시까지 총 비용은 2억 8,707만 5,609원이 나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다 계산을 했으니까 요 기억을 보시면 되지만, 저는 이제 큰 틀에서만 동영상 강의하는데 세세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취득세, 등록세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매도 후 예상 수익은 그래서 낙찰받고 2억 8,310만 원이고 소유권점이 390회니까 총 취득금액은 2억 9,475만 609원이 되고, 그런데 아파트를 취득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1억 1천만 원을 3.4%, 금리가 3.3에서 3.6% 정도의 대출 받았는데 이 대출 금액은 1억 1천을 3.4%로 대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출이자가 2년을 계산하니까 748만 원이 되는 거죠. 포함하니 아파트를 구입해서 팔 때까지 소요비용은 2억 8,907만 5,609원이 됩니다. 왜냐면 낙찰가가 2억 8,310만 원에다가 소유권 비용하고 명도 비용 200만 원이 되지만 대출 금액 1억 1천만 원을 제외하면 현금 투자 1억 7,907만 5,609원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이영미 부부가 전세보증금 1억 8천 갖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투자해서 2년 보유해가지고 5,950만 원을 번 셈이 됩니다. 그러니 현금 투자 대비, 그러니까 1억 7,907만 5,609원을 투자 대비해서 5,900, 거의 6천만 원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투자 대비 33.23%가 되니까 상당히 높은 성공적인 투자가 됩니다. 이거는 공매에서만 가능한 거죠. 경매에서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김 선생이 어떻게 특별 가해야 하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부족한 연봉과 월봉으로 계산하라. 연봉은 아시죠? 1년에 연봉. 월봉은 연봉을 나누기열두를 하면 한 달에 월급이 되는 거죠. 월봉. 부동산을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연 단위로 소득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5,950만 원이니까 나누기 2로 하니까 연봉은 2,975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2,750이면 한 달에 뭐 얼마로 법니까? 그거
어쨌든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연봉을 월로 나누면 한 달에 297만 5천, 그러니까 나누면 245만 원, 250만 원씩 한 달에 이 월급을 받는 겁니다. 2년 동안을. 그 아파트 하나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250만 원 못 받는 분도 있죠. 250만 원을 이 아파트를 하나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내가 내 월급 플러스 여러분이 월급이 250이라고 하면 물론 300만 원 받는 분도 있겠지만 300만 원 받는다면 250이 또 포함되니까 550이 되는 거죠, 월세가. 그리고 이 세금도 없고 비과세가 되니까. 그래 250만 원으로 계산하면 부족한 연봉도 채울 수 있지만 월급과 같이 생각해 가지고 여기저기 씀씀이를 줄 수 있다. 그래야만 쉽게 번 돈 같아서 씀씀이가 커져가는 것을 줄 수 있는 부자가 된다. 여러분 부동산을 투자하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투자해 가지고 1년에 5천만 원을 벌었다고 이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5천만 원을 투자하면요 5천만 원 금방 씁니다. 제가 지론이 뭐냐면 1년에 월급으로 2천만 원 받는 사람하고요 부동산 한 건이라 해서 5천만 원 버는 사람하고 누가 더 적금을 많이 들 것 같아요? 월급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전략을 하고 더 나중에 5년 10년이 되면 더 부자가 돼요.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한꺼번에 5천만 원을 번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런 기대 심리가 강해돼가지고 씀씀이 엄청 커져가지고 부자가 가능하지 못해요. 월급쟁이 2천만 원 이 그 10년 동안 번 거하고 따지면 이 부동산 투자한 사람이 훨씬 그 사람들 못 사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자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소득이 발생하면 부족한 연봉과 월봉으로 채워라. 그래서 어때요?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연 단위로 나누어 가지고 그 연봉으로 만들고 연봉이 3천만 원 됐잖아요. 그 연봉을 월 단위로 나눠 가지고 한 달에 250밖에 못 벌었다. 이러면 내가 5천만 원도 벌었으니까 다음 달에 또 5천만 원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씀씀이 커져가지고 금방 손해를 저기 하는데 아 내가 뭐 한 달에 250만 원 더 버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껴 써야겠다. 이런 심리적인 요건 때문에 계산해가지고 부족한 연봉도 채울 수도 있지만 월급과 같이 생각해서 씀씀이를 줄 수 있다. 부동산 투자에 돈을 버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면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은요 한번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1년 내내 매달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있으면 두세 번, 서너 번 있고 많으면 서너 번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금을 얼마나 갖고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비과세 혜택을 보면 1석 2주택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1년에 하나씩 투자해서 벌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한 단위 하면 이제 그 연봉을 만들면 1년에 3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6천, 이제 1년에 한 단위에 하나씩만 한다면 연봉을 이제 얼마를 벌겠어요? 6천을 버는 거잖아요. 6천.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또박또박 월급쟁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도 있겠죠? 다시 설명드리면, 이 아파트를 이제 2년 동안 5,950만 원씩 해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아가지고 한 연봉이 2,975만 원인데 일석 2주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걸 두 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게 생각하면 2,975만 원 하지 말고 3천만 원이나 따지면 6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6천만 원을 12단을 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또박또박 이 통장에 꽂히게 되는 거죠. 세금, 양도세 걱정할 필요 없고. 일을 많이 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기 12를 해가지고 아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져야 돼. 그래서 부족한 연봉도 채우고 노후에 이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퇴직 후에 퇴직하신 분들의 노후 연금도 준비하는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하시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은 2년 비과세로 했지만 이번에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과표가 여기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중개수수료 같은 건 이 비율을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1년이 2년이 아니라 1년 보유 후 매각하면 수익률은 얼마가 될까 이런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자세히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정가가 3억 2천만 원이지만 시세가 3억 4천만 원이라서 2억 8,300에 취득해 가지고 1년 있다가 3억 4천만 원에 매각할 때 기대 수익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은 뭐 같은 내용이니까 지나가고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에서 봅시다.
그런데 아파트를 취득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1억 1천만 원을 금융기관에서 3.4%로 대출받아가 대출 374만 원을 포함하니 아파트를 구입할 때 팔 때까지 소유금은 3억 100만 원 정도 된다. 되지만 대출금액 1억 1천만 원을 제외하면 현금 투자 1억 7,907만 5,609원이고 소유권 재비용이라든가 명도가 아니면 총 소외 금액은 투자해서 보니까 이제 그 투자해서 3,800, 그러니까 현금 1억 7,900을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냐 하면 3,858만 원을 벌게 된 겁니다. 셈이니 연봉으로 나누면 1년에 3,858만 원을 번 셈이니까 월봉으로 나누면 한 달에 매달 321만 5천 원을 번 셈이죠. 1년 동안 번 셈이죠. 그리고 현금 투자 수익률은 얼마냐? 현금 1억 7,907만 5,609원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그 수익률은 3,858만 원을 번 셈이니까 21.54%의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1년 있다가 팔아도 수익이 이렇게 발생하고 비과세해서 받으면 더 많은 이익이 버는데 요즘 1년 있다가 팔아도 이런 수익을 발생하는 이유는 양도세가 그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일 때는 40%, 1년을 초과되면 일반 세율로 6에서 38% 계산하다 보니까 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무조건 사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1년 있다가 팔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면 이 수익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이 물건은 이영민 부부가 3대1의 경쟁을 두고 이렇게 입찰 결과를 클릭하면 이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영민 부부가 2억 8,310만 원에 낙찰받았고 2등이 2억 6,786만 원, 3등이 2억 5,810만 원이 됐죠. 이 중에 낙찰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이런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한턱 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그리고 이제 입찰할 물건을 찾았다 권리문서 신청 투자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이제 이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내 집 만들고 2년 부 이건 제가 낙찰 받아준 거거든요. 예, 지인한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로 필자의 지인 박소령에게 제가 이렇게 보면 본명을 쓰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박소령, 이소령, 이병장, 김병장 이런 면 쓰는데 지인 박소령에게 낙찰 받아준 아파트입니다. 주변 이제 학군과 교육 환경이 좋고 특히 아파트 단지의 근처 한강이 위치하고 있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실조자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있어서 이 매수하고 나서 입주해서 2년 살다가 비과세 혜택을 보고 매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 내부 현황을 보면요. 방은 이렇게 3개고 이런 아파트입니다. 이런 이제 색깔을 변색 처리해가지고 좀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거 잘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 위치는 이게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를 소개해 줄 당시에 얘도 실제로 입주해서 2년 거주하다가 팔면 양도세가 절세가 되므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수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해서 낙찰받고 입주했던 것인데 지금 매도 시점에서 보면 그 판단이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억을 초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미래가치 있는 아파트를 공매로 낙찰받아서 2년 거주하다가 팔면 내 집 마련도 하면서 재테크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반포 아파트에 대한 그 입찰 정보 내역이죠.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를 보면 가보니까 이 전입세대의 아무개가 여기 점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참 이걸 낙찰받은 사람은 참 행운인 것 같아요. 제가 가봤더니 집이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전입세대에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집이 이제 물이 막 새가지고 아파트가 오래되니까 집이 새가지고 올수리를 해놓은 거예요. 입차인을 내보내고 주인이.
그래서 집을 싹 수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근데 그게 물이 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낙찰을 그 수리하는데 한 2천만 원 돈이 더 들어갔을 건데, 참 다행인 게 이 낙찰을 받고 나가지 보니까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내보낸 거예요. 보증을 빼주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주택을 아파트를 인도받는데도 상당히 이사 비용 그 180만 원 주고 그 명도를 받았던 거죠. 위임기간은 성동세무서입니다. 이 아파트는 감정가가 8억 9천만 원인데 7억 1,503만 원에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면 낙찰받고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박병장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었으나 공매위임금 성동세무서가 2007년 4월 10일 압류하고 나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권리신고비 배분 요구가 없었고 공매재산명세서와 공매담장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경우가 이 공매물건은 성동세무서의 7억 상당의 체납세액에 의해서 공매가 진행됐고 그 법적 상당히 앞서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실제적으로 임차인이 아까 설명했듯이 퇴거한 상태라 물론 근데 입찰 들어갈 때는 그런 상황은 잘 몰랐죠. 그렇지만 어차피 대항력은 없었고, 그래서 박소령이 단독으로 입찰해가지고 낙찰받죠. 이렇게 금액이 큰 거는 공매로 낙찰받으면 단독 낙찰받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단독으로 7억 1,530만 9,800원에 낙찰받았거든요. 이 감정가가 8억 9,9억인데 지금은 10억 간다 그랬죠. 이 상태에도 9억이면 한 2억을 싸게 산 거죠. 필자와 지인이 박소령의 아파트를 낙찰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사실이지만 아파트 내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 박병장을 내보내고 공사를 완료했고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공매가 진행되어 공실로 비워두고 있었다. 그래서 소유자가 살고 있는 금호 아파트, 이 사람이 소유자가 금호동 무슨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제가 찾아갔습니다. 부재 중에서 메모지를 남겨놨고 했더니 이일이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서 이사비용이 아니라 그냥 비용으로 그냥 180만 원 좀 이렇게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열쇠를 받고 입주할 수 있었던 거죠. 18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네요. 어쨌든 이것도 양도세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과 같이 하면 됩니다. 이 사례와 같이 낙찰받는 금액과 취득할 때 소요비용 모든 보니까 9억 이하인 경우에는 9억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초과된 금액 5천만 원, 9억 5천만 원을 팔았으니까 일반세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취득 시 계산하지 않고 양도시 지급한 취득수료 수선 비용을 해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니 취득 시 취득할 때 7억 4,500만 원에 취득했다가 9억 5천만 원에 팔면 양도세 주민세는 580, 이게 너무 작죠? 왜냐면 9억까지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초과된 거에서 계산하니까 일반세율로 계산하니까 586만 5,750만 원.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보니까 현금 투자 3억 4,5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2년 살다가 팔아서 1억 5,438만 원 정도 이익을 내게 된 셈이다. 현금 투자 대비 수익률은 44.74%. 요거는 좀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까 공매로, 경매 같았으면 벌써 높은 가격으로 낙찰됐겠죠. 이게 공매다 보니까 단독으로 낙찰되면서 싸게 살 수 있었죠. 이렇게 공매도 금액이 높은 걸 투자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입찰 당시에도 감정가가 8억 9천만 원짜리를 7억 1,503만 원에 낙찰받았지만 매각할 때 강남권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높은 양도 차익을 볼 수 있게 된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미래가치가 있는 주택을 사서 2년 거주하다가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어 또는 9억을 지금같이는 9억을 초과되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일반 세율로 계산하게 되니 높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수익을 얻게 되면 또 연봉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부동산을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연 단위로 소득을 나누어 가지고 이 연봉으로 1억 5,438만 원을 벌었으니까 2로 나누면 7,719만 원을 만들고 그 연봉을 월 단위로 나누니까 한 달에 643만 2,500만 원을 계산하면 부족한 연봉도 채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지금 김 선생님은 저렇게 왜 이렇게 허무맹란 얘기하느냐.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돈이 돈을 번다고 이렇게 큰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벌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해라고. 근데 이런 것들은 돈이 뭐 7억, 8억 정도 되는 큰 물건. 그렇지만 현금으로는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대출금을 한 70% 받는다고 따지면 실질적으로 자기 돈은 2, 3억 투자해서 이러한 기회를 갈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보면 다음 사례는 아파트를 낙찰받아가 3년 거주 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은 사람. 이거는 이제 보면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건데 이건 44평 아파트인데 이건 제가 지인을 소개해 줘 가지고 이제 그 낙찰받고 3년 비과세 받았는데 오르고 나 가지고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도 수익이 많이 발생한 물건인데 이건 좀 이제 감정가 3억 3천이었죠. 그리고 이 체납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3천만 원짜리를 2억 7천5백에 샀으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2,500만 원하고 3억 3천이니까 한 5,500만 원 정도 싸게 산 건가요? 5,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싸게 산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낙찰을 보니까 8명이 들어왔습니다. 8명이 들어왔는데 1등을 한 거죠. 1등을. 2억 7,500이. 8명 중에. 이렇게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고 떨어졌다고 해도 입찰자가 작다는 게 공매의 장점이죠. 어쨌든 3년 팔다가 이제 3년 얼마를 팔았냐면 이게 그 당시에는 이자가 한 6%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1억 9,563만 원이고 3년 동안 이자가 계산해 봤더니 3,466만 1,340원. 그래서 현금 투자 9,377만 9,700원을 투자해가지고 1억 2,719만 6,660원. 약 4억 5천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익이 1억 2,716만 9,660원이 했기 때문에, 얼마를 벌었냐 하면, 수익이 투자해서 요 금액을 벌은 거죠. 1억 3천만 원 정도 버는 거죠. 이렇게 소익이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공매로 낙찰 받을 때 싸게 산 부분도 있지만 가격이 올라서 미래 가치가 있어 가격이 올라서 이득을 많이 보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양도세까지 한 푼도 내지 않았으니 수익을 이때는 비과세가 3년 보유하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만이 비과세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현금 투자 수익률은 13%도 아니고 135%의 수익률을 낸 거죠. 그러면 이거 또 갖고 또 부동산 투자에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부족한 연봉과 월보로 계산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월급과 같아서 여기집으로 씀씀이를 주겠다. 일단은 연봉은 얼마가 되냐? 3년이니까 한 연봉이 4,239만 원이 본인의 연봉에 보태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월 단위로 나면 월급에 얼마 보태냐? 한 달에 353만 2,500원이 채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껴야 삽니다. 아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번에는 이제 이철민이 일산에 있는 후곡마을 아파트를 낙찰받아가 3년 거주 비과세 받은 사례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건 이제 실질적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입찰 정보 내역이고요. 이때 감정가는 얼마였냐면 1억 7천만 원. 일산이라 좀 싸죠. 1억 7천만 원이었고, 여기에는 최순 아무개가 전세보증금 7,500만 원에 살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2007년 10월 23일이고, 전입일자가. 근데 말소기준 권리는 2002년이니까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배분을 해보니까 임차인이 얼마를 받냐? 3,900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임차인은 여러분이 이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7,500만 원인데 4천만 원 뺏기고 받았으니까 얼마를 손해봤다? 2,500만 원 손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주할 때도 임차인 입장, 여러분이 낙찰자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임차인처럼 임차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선수채권을 갖다가 조심하는 것 갖다가 유의해야 합니다. 꼭.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입찰을 들어갔는데요. 1억 4,700에 1등을 해가지고 이제 3대1 경쟁을 뚫고 낙찰받은 거죠. 이철민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러니까 즉 내 집 마련도 하면서 2년 보유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이제 하는 걸, 그것도 일시적 2주택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이와 같이 일시적 이 두 가지 요건을 갖고 하면 1년 단위로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은 크게 투자에 어려움 없이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강좌에서도 보면 이제 공매로 내 집 마련하면서 재테크에 성공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보면 한 56분 정도 이 강의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투자해서 이 내용을 제가 강의 든 것뿐만 아니라 한번 처음부터 이 끝까지 지금 강의했던 그 부분을 정독을 꼭 해서 내 거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거로 만드는 것이. 자, 이번 강좌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